내가 얘 보니까 너무 힘든데 나이 70 먹은 엄마가 얘를 보는 게 그거 보고 차에서 운 적 되게 많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현재 팬티도 안 입고. 요즘에요, 그 너튜브를 한번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인증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임신하신 분들이 이런 영상을 또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연말 선물을 준비했어. 으쌰. 외출하겠어? 지금 8주. 초과. 오늘 내가 축배를 들어야 되겠네. 오빠 이거 열어봐봐요. 지금 뭐야? 임신했어. 어머! 너무 축하해. 아니, 손주 생긴다라는 이제 소식을 인증 영상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데 우리 네. 유인경 평론가님도 저때 기억나시죠? 그럼요. 5년쯤 됐는데 4년 몇 개월 전이긴 한데 딸이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딸이 결혼 후 2년 만에 이렇게 임신했다고 나타났는데 진짜 어떠셨어요? 울컥 정도가 아니고요. 좀 어.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손자라는 존재는 제 인생의 어떤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편, 자식, 손자, 그리고 강아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제가 큰일 했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완전체가- 모르지만 완전체다. 네. 뭐 이런 거. 꿈에 그리던 이제 가족의 완전체가 생겼다. 이런 네, 네,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기셨다는 건데 네. 사실요, 이렇게 새 생명이 지금 보면은 손자인가요? 예, 제 손자랑 이제 네. 호암미술관에 갔을 때. 네, 사진입니다. 그때 사진이군요. 네네. 자, 이렇게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거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맞벌이가 좀 흔한 요즘은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황혼유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보연 소장님. 그러니까 아동 심리 상담을 요새 하시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오는 손자, 손녀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요? 네, 정말 많이 늘었어요. 많이 그리고 늘었어요. 되게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할아버지들도 같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예, 할아버지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요인은 지금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지금 2024년 통계에 따르면은 네. 지금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58.5%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24년 그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62%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도움을 거죠. 받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맞벌이 가정은 조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예. 처음부터 어머님 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 어머님 엄마 나 오늘 야근 있는데 오늘도 한 번만 봐줄래? 사실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번만 하거든요. 봐줄래? 네. 그러다가 이게 점차 많아지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예, 등하원을 책임져야 되고 예. 병원을 왔다 갔다 예방 접종해야 하고 심지어 놀아줘야 하고 키즈 카페 데리고 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네. 많아져요. 그래서 요새 좀 약간 웃긴 사회 현상이 생겼는데 뭐요? 키즈 카페 네. 앞에 아주 특이한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가발 가게. 그러니까 이제 가발가게. 할아버지 할머님이 데리고 오시면은 이제 네. 나이가 들면 이제 탈모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겨냥해서 이제 가발 가게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생강차와 쌍화차를 이제 팔기 맞아. 시작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키즈 카페에 맡기고 나는 잠깐 가발 가게 구경 가는 그런 네, 풍경이 그렇죠.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혼 육아가 사실 늘어나는 이유는 맞벌이 잠깐 얘기하셨고 또 양육비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분명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장점도 존재를 할 겁니다. 이런 이유겠죠. 부모님들이 육아를 또 많이 참여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베테랑이세요. 아, 그렇죠. 옆에서 보면 네. 역시 엄마는 우리 키운 거 맞네. 그래, 이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실수가 전혀 없으시고 네, 이럴 네. 땐 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일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네. 믿고 맡기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쭉 살아오면서 내 안에 기준들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데의 기준이 뿌리처럼 좀 단단해서 웬만한 거에 좀 흔들리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늘 일관되게 대할 수 있는 게 편안함이고요.
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유독 옆에서 공감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임지혜 변호사님. 네, 임 변호사님이 이 황혼유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바로 저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5학년 올라가는 딸 아이와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하는 아들. 이제만 입학하는. 그렇죠.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다 하교했고 하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정말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님의 도움이 정말 컸는데요. 일단 저는 아이가 둘이나 되니까 돌봄 도우미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요즘요 아이들 저희 때처럼 혼자 걸어 다니지 않아요. 어딜 가도 보호자가 함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네네. 저희 엄마가 항상 아이들 뭐 학원도 데려다 주시고 심지어 치과 예약도 함께 가주시고 병원, 뭐 학원, 친구 모임까지 이 등교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친정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예요? 친정어머니가 주로 네. 도와주시고 또 시어머님의 도움도 또 상당합니다. 아니, 이 지금 보고 계시겠네요, TV로.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네. 유인규 평론가님도 주말마다 황혼유가 하신다면서요? 황혼육아라는 말이 조금 황혼에 뭐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딸 사위가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희를 저한테 맡겨놓고 뭐 자기는 친구 뭐 결혼식을 가도 모임이 있던 주말에? 네 그리고 일이 없더라도 제가 맡겨 놓으라 그래요. 그냥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주말에 잠깐 보면 견딜만 해요. 근데 이제 3월부터 제 딸이 집수리를 한다며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겠다며 3월부터 선전포고를 했는데 네. 제 손자가 너무 뭐 시혜를 베푼 듯이 할머니 30일이나 있어 올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이 감사하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괜찮아요. 네네. 살짝이지만 근데 전담 정말 한 달 내내 손자가 아니 손주들을 보는 제 친구들은 골다공증에 시달린다.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 나는 못 간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네네. 왜 예전에 명절 때 며느리가 제사 음식 하기 싫어서 가짜 기부 싸고 다녔잖아요. 그래요? 네. 네. 어머니 팔이 부러져서 뭐 이런데 정말 가짜 기부사 하나 구입하고 싶대요. 이런 너무 힘들어서. 속내를 또 이제 3월이 두려우신 네. 그런 상황을 처하신 우리 유인규 평론가님 속내를 네. 들어봤는데 이렇게 아까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대두될 만큼 뜨거운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육아를 하고 또 육아를 맡기시는 입장에서 두 분을 모셨으니까 한번 지금부터는요 뜨거운 논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 소장님이요 중간에 이제 전문가로서 적절한 또 해법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 주제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키워드 볼까요? 예전엔 다 이렇게 키웠어. 아니 어머니 때와는 달라요 라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사연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온라인에 나온 실제 사연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한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서 생후 10개월 된 손주를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며느리가 예정보다 좀 일찍 집에 온 겁니다. 제가 먹고 있던 꿀떡을 손주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떼어주고 먹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며느리가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돌전에는 절대 안 된다 라면서 아이 입안에 떡을 강제로 뱉게 한 거죠. 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요. 한편으로 좀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애 셋을 키우면서 사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며느리 입장에서 임주혜 변호사님, 며느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방식이 좀 과격하긴 했겠지만 아이 입에서 강제로 떡을 빼내면 어머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돌도 안 된 아기한테 꿀 먹이는 건 안 된다고 저도 꿀, 네. 그렇죠. 책으로도 배웠고 영상으로도 배웠거든요. 그리고 떡도요. 사실 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게 잘라줘야 되고 돌 전 아이에게 떡도 잘 안 먹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참 많아요. 실제로 고부 갈등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어머님이 자꾸
경우 아기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신대요. 그런데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싫으니까 그걸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고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매운 반찬, 김치 몸에 좋은 거 다 알죠.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는 고춧가루 먹을 수가 없으니까 김치는 좀 조심하고 물김치만 먹이는 건데 자꾸 빨리 김치 먹어봐야 된다고 빨간 거 입에 넣으시는 게 너무 싫어서 고부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상담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어렸을 때 김치 먹었거든요. 저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 저렇게 소리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떡이냐 김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며느리가 그 사실을 전달할 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 떡 먹으면 안 되죠. 애 목에 넘기면 큰일 나요, 어머니. 아이고 놀랐겠다가야 이러면 문제 없어요. 어머니 뭐 이러고 나타난다든가 손 좀 씻고 아이 안으세요라든가 이런 태도 때문에 어머님 상처받으시고 또 며느리는 이렇게 야만적인 할머니한테 맡겨도 되나라는 고충 느낄 텐데 저는 사실 할머니라는 존재는 아이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는 존재라고 제 생각이에요. 들어서 가끔 이렇게 불량식품도 줘요. 뭐 젤리라든가 한번 젤리 먹였다가 저는 딸이랑 의존할 뻔했잖아요. 이빨에 쩍쩍 달라붙는 걸 엄마 먹이냐고. 그래서 저는 또 너도 젤리 먹었는데 잘 크지 않았니? 했더니 자기가 치아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젤리를 왜 먹였어요가 아니라 엄마 젤리는 먹였으면 이를 좀 닦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전쟁과 갈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육을 맡는 할머니들도 의식이 좀 달라져야죠. 무조건 내가 오라 이건 아니지만 며느님이건 따님이든 간에 아이를 맡겼을 때는 마치 자기 아이를 맡아놓은 어떤 가사 도우미라든가 뭐 이런 보육자들한테 이렇게 돈 주고 따지듯이 하는 태도를 보이면 정 떨어집니다. 또 일침을 가하십니다. 보면 근데 양측 다 입장이 이해가 돼요. 뭐 떡이 목에 넘어갈까 봐 그 순간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며느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 서운한 부분도 이해는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두 분이 다 말씀 잘 하셨어요. 정말 그 태도의 문제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며느리든 어머님이든 상대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얘가 예뻐서 얘가 달라고 하니까 주려고 하는 거지 뭐 걔 기도 막히게 혹은 꿀로 무슨 알러지 반응 생기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의학 정보나 뭐 상식이나 이런 게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뭐 우리 꿀은 없어서 못 먹는 거고 몸에 좋다니까 당연히 귀한 손주한테 주고 싶었던 거였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전에 좀 며느님이나 따님이 보시고 우리 어머님은 약간 좀 최신 정보는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리스트를 조금 만들어 봐라. 요거는 좀 먹이면은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요거는 좀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리스트를 딱 해서 어머님 나 이거 준비해 봤는데 그래서 깜빡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 이거 잘 보니 냉장고에 붙여 놓을게요. 간식 주실 때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항상 예쁘게 말해야 돼. 그것만 해주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좀 저런 방법, 미리 알려주는 방법이 일종의 예방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요. 내가 이 집 가정부냐? 라는 거고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세네요. 보면 이제 일단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보죠. 자, 4살, 6살 남자아이 둘을 돌본 지 이제 3년째.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요. 손목이며 허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맞벌이 딸과 사이를 위해서 정말 나는 군말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명절을 앞두고 딸이 제게 통보를 하나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애들 돌볼 거 아니냐. 사위랑 둘이나 해외여행 좀 다녀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참에 또 게다가요, 자기네 집 냉장고 청소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엄마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손주 둘을 봐주고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 고작 저 돈을 주면서 저렇게 당당한 게 이게 좀 서럽고 억울하고 괘씸합니다라는 사연입니다. 임재 변호사님, 이건 딸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봐도요. 너무하긴 했죠. 그런데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어요.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이 엄마의 사랑이
너무 당연해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늘 내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뭐 용돈도 드리는 것 같고 아이들 뭐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든가? 네. 내가 힘들잖아. 나도 힘드니까 남편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해줄 거야. 이게 당연해져 버린 거죠. 저도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반성한 게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인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서 엄마 하면 엄마가 깜짝 놀라신대요. 또 애 보러 가야 되나? 제가 부르는 게 너무 놀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부탁을 맨날 드리게 되는데 엄마도 시간이 안 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도 어머님의 일정이 있는데 근데 어머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저 사실 마음 한켠에 서운함부터 밀려오거든요. 나도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된다고 하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져서 그 당연함을 무례함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아까 그 사연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행 간다는 거예요. 명절에 나 사위랑 여행 좀 갔다 올게. 예. 어떨 것 같아요? 통보 받으시면. 너무 저는 행복한 게 제 손자가 부모랑 안 떨어져요. 안 맡겨, 못 맡겨요. 그러나 저는 이거 50만 원을 주면서 아무래도 딸들 신혼 시절에 다니는 건 좋은데요. 아들 손자 둘을 며칠 동안 맡겨 가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잔인한 고문이에요. 그래요? 네, 아들 둘을 키웠던 제 친구는 굉장히 맑은 목소리였는데 창하는 사람도 탁성이 됐어요. 아무개야 소리 지르다가 이거는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고 육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인데다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전업 아이 도우미를 어딘가에서 숙식 제공되는 데 가면 한 400만 원 받습니다. 아들 두면. 그럼 400만 원도 타인한테는 받을 수 있는데 엄마라는 이유로 따라서 50만 원 받고도 우리 갔다 올게 메롱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가고 싶으면 엄마 모시고 가서 딸 두 부부는 다 리조트에서 놀다 오고 뭐 수상스키를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도 돌봄은 엄마의 몫이겠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외국에서 아이 돌보는 것과 이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혜롭게 처세를 해주셔야 앞으로도 계속 관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돈 얘기하셔가지고 이 사연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돈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손주를 이제 2명이나 봐주면서 50만 원밖에 안 줬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3자가 보기에는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 같기는 한데 임지혜 변호사님 일단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 자식을 맡기는 게 사실은 양육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크죠. 사실 아이를 낳고 일을 한다는 게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가 되자마자 첫 아이를 임신했고요. 아직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안 됐을 때 출산을 했습니다. 딱 100일 출산 휴가 간신히 쓰고서 복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제가 일을 계속 하려면 애를 누군가는 봐줘야 되고 그런데 애를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그 비용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 시급 보자면요. 이 아이 돌봄 비용이 1시간에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지역별로 상황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계산해봐도 하루에 8시간 정도 엄마가 나가려면 10만 원 이상이 드는 거죠. 이 비용을 충당하면서까지 내가 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수직 파산이 맞는가?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조금 키우고 일을 돌아가려고 해도 그때는 또 경력 단절, 뭐 경력이 멈추다 보니까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러면 더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거죠. 짧게 여쭤보면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얼마를 좀 드려야지 적정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어떤 계약은 체결하기 나름인 것처럼 적정 금액은 없겠지만 50만 원은요.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어떤 회사가 저 주 5일 근무하게 하고 50만 원 주면서 명절에도 일해라 라고 한다면 저 그 회사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서로의 상황에 맞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면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봤을 때 그게 시세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충분한 비용을 드리는 건 부모님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전 다다익선. 근데 가끔 뭐 자녀분들이 선물로 때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선물도 제 취향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회사에서 받은 기념품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MZ 세대들이 부모 자녀 사이를
형제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피를 나눈 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님도 남으로 본다면 남한테 그렇게 끊임없는 헌신만 바란다는 건 자본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방향일 것 같아서 돈을 만약에 부족하게 드린다면 그만큼의 감사한 마음을 마음으로라도 말고 돈으로나 말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느껴지도록.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례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돈 얘기까지 해봤다면은 네. 이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살 없는 감옥, 엄마 없으면 안 돼. 이 얘기는 또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살, 7살, 11살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육아는 전적으로 엄마 차지입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요, 엄마가 좀 이상합니다. 예전처럼 좀 웃지도 않으시고 친구분들이 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표정이 좀 어두워지세요. 언젠가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고맙고 죄송한데 아이를 맡길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의무가 된 건 아닐지 요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엄마의 그 착잡한 심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이 바쁜 연예인들의 부모님들의 황혼 육아에 대한 아픈 속마음을 또 고백한 적이 있어서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어느 날 이제 CCTV를 차에서 이제 도착할 때쯤 보는데 아기를 업고 서서 주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눈은 감고 계시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아이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청 울었지, 차에서. 그래가지고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 체력적으로도 또 힘드신데 또 자식의 또 아들이라고 또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보면서 좀 여러 감정이 많이 오죠. 실제로 그 주변에서 혹시 이런 우울감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새는 그레이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색깔 두 개지만 황혼의 우울증?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네. 뭐도 배우고 필라테스 하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탈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고맙다는 말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내가 안 돌보면 우리 딸은 어떡하지?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또 이 손자 아이들에게 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라는 막막함에 그냥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네. 저도 뭐 60이 넘긴 했지만 몸이 그 시기를 고비로 푹 꺾이거든요. 건강하게 놀아주기 굉장히 힘든데 어린애들을 좀 몸으로 놀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동화책을 한 번 오면 10권씩 읽어주는데요. 네. 목이 쉬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가 이것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우울증은 사실 국가에서 60대 이상 분들이 우울증 약 치료로 오면 이거 좀 보험 좀 적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실 뭐 손주병이다 이런 것까지 생겼는데 최근에 제가 연구 결과가 하나 이색적인 게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연구 대상이 50세 이상 이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 한 연구 결과인데 이걸 해 보니까 손주를 돌본 조부모가 인지 테스트 전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보연 수사님, 이거 연구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요게 맨날 이제 그 학습지 같이 해주고 등하원 시간 체크하느라고 머리가 좋아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뇌에 자극을 주지만 그냥 그 돌보는 것 자체.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소속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거 자체가 인지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게 할머니들한테 더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네. 황혼육아 이건 노동이야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새 치매 노인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네. 치매 예방의 한 방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려면 이 황혼 육아가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되고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황혼 육아를 둘러싼 갈등 포인트들을 저희가 사례로 한번 짚어봤어요. 이 소장님께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은 행복한 황혼 육아를 위한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대신에 엄마 그냥 봐줘 이게 아니라 도대체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황혼 육아 하시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분명하게 그래서 말 대신 확실한 계약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는 뭐가 있냐? 퇴근이 있어야 됩니다. 퇴근과 휴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돌봄에도 퇴근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에는 뭐가 따르죠?
돈이 따릅니다. 그래서 네. 말로만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꼭 해야 되는데요. 적절한 보상 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는 좋겠어요. 또 행동으로. 네, 맞아요. 또 세 분과 함께 황혼 육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근데 진짜